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적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겨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사실상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정치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게 참 정부의 뒷북 대책을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예? 네네. 말들이 너무 앞섰다.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정도의 각오로 방역만 구축한다. 근데 일부에선 이게 개미만 지금 막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자, 지금의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보건당국의 이제 초기 대응이 예. 실패됐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그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30번째 확진 환자까지 이제 나온 것은 바로 이제 실패했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사망자 이 두 분도 초기에 격리 대상자에서 빠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25번째 그 확진 환자가 숨지기 하루 전에야 이제 소재가 파악됐고 또 유전자 검사 결과도 사망 후에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이것은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했는데 3차 감염자가 3번이 나왔죠. 네. 바로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는 병원 내 그리고 병원 간 감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이 보건당국이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신속히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지역사회 감염은 네. 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그런데 이게 자꾸 말들이 이제 뒤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뒤로 물러나가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3차 감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다가 네. 이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좀 미리미리 사실 과잉 대응, 과잉 방어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WHO에서 이게 이제 신종 전염병으로 2012년에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 전염병으로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WHO가 지정했기 때문에 고시로서 거기에 발표하든지 이러한 법적인 것도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여기에 따라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국제 공조를 어떻게 취할 건지, 또 병원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미리 다 준비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도 이거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지금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한가한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책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병원명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병원명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보신다고요? 예,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역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또 이제 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 S병원이다, N병원이다 이렇게 그 잘못된 유언비어만, 예. 유언비어로 인해서 어. 그 손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그 지역을 공개를 해야 돼요. 지역을 지역사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죠. 예. 또 환자도 많이 안 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정부하고 지금 국회하고는 어떻게 좀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장관께서 이 국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안 하고 있군요. 또 어제도 저희 이 야당에서 현안 질의를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범정부적인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당 측에서 상임위를 열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의해 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우리 상임위 개최할 테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직접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주 긴밀하게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그렇죠.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국회와 우리 민간 모두가 함께 다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건복지부 혼자라도 일을 잘하면은 상관은 없죠. 근데 이게 이 뒷북친다는 비난이 이럴 정도로 선제적 대응이 지금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정부에서 뭐 고위험 폐렴 환자 전수조사하겠다, 입퇴원 현황 관리 등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신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약방문식의 늑장 대응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진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정부의 말을 뭐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 이것이 괴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춘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크리티컬 데이터 이게 이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에서 유행을 했을 때는 공기 전파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으면은 역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공기 전파는 하지 않고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겼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상당히 그 좀 책임론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정치권은 지금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초기 대응 실패, 또 이로 인해서 야기된 이 혼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실추, 또 여기에 감염된 환자가 이 중국으로 간 사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도 큰 주름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메르스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퇴진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네네.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떤 식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사실 메르스에 대한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메르스가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면 최소한도 정부 당국자는 이 책임자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도 이걸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명 발생했지만 감염자가 없었고 말레이시아 1명 그거 잘 막았고 이런 사례를 보고서 좀 선제적인 공격을 이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WHO에서 이제 신종 감염병으로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WHO의 감염 감시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감염관리법상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예. 바로 이렇게 이 대응이 늦었다는 거죠. 이미 2012년에 WHO에서 발표했을 때 예. 이 고시 또 대통령령을 잘 정비를 해서 바로 이러한 법정 전염병으로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가격리 조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가격리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는 예. 이 자가격리 조치가 자가격리 해놓고 집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전화하긴 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자가격리 조치를 할 때는 예. 이 마스크도 지급하고 이게 손잡이 손을 잡는 문고리가 잡았다면 소독도 하고 또 이 식사할 때 이 그릇은 같이 쓰지 말고 소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 상세한 정보를 이 격리된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분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예. 또 아울러서 이분들이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어떤 예.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딴 일도 하고 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대로 이분들이 격리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또 격리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예. 이런 문제는 전염병 예방하는데 아주 큰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도 좋고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좋으니까요. 지금 앞으로 감염제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당분간은 감염 환자가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 내 그리고 병원과 병원 감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감염을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염 환자 수는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험, 더군다나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가입하신 분들이라면은 귀 좀 기울여 보셔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어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재안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재안내, 저도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거든요. 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우리 조 대표님은? 네, 아직까지는 안 마스크 안 하세요? 네. 예, 네. 저도 안 하는데 애들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험 계약 내용을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그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예.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요. 예. 이분이 2개의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그 의료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명보험처럼 가입한 수만큼 받는 것처럼 불안전 판매나 혹은 가입자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그 중복 가입자에 대한 재통보를 통해서 다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다시 선택하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한 곳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골절인데 여기서 100만 원 받는 걸로 족한데도 불구하고 딴 데서 또 돈 받고 또 딴 데서 100만 원을 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하나를 없애든가 어떤 걸 뭐 먼저 거를 후에 거를 하나를 없애도록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도록 안내를 한다, 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서 해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상품 내용은 보장 범위나 보상 한도가 아주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 안내문을 받은 보험 계약자는 그 선택을 해서 중복 계약을 해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관련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그 중복 그 계약의 해소를 요청하면 해지를 해주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하면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손보험 요새 관심들도 많고 그러는데 네네. 그 실손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이것만은 꼭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에게 적합한 그러한 그 어떤 항목이 그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 포괄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보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보험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같이 많은 것을 가입했다고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을 필히 알고 중복 여부와
그다음에 가입의 어떤 본인의 목적에 맞는 예.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앞서 경제평론가 최용환 씨로부터 얘기 좀 잠깐 들었는데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가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뭐 특정 보험사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이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예. 모든 보험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모든 보험사에. 네네. 예. 청구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보험 조사를 이유로 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사고나 어떤 민원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고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만도 1년에 한 1,000여 건 이상이 되고요. 특히 실손보험과 관계가 많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 중에 6건 이상은 100건 중에 6건 이상은 먼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지금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사의 이런 행위도 이제는 조금 이 정부 당국이 나서서 네네. 이제 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겠네요. 근데 이거 어디에 요구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당국 예를 든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할 수 있고요. 각 협회나 관련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만족하지 않으시면 저희와 같은 어떤 소비자 단체의 예.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시각 8시 33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출근길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찍 출근하신 분들 지금 한참 도로 위에서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고속도로는 어제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고요. 간선도로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정체인데 역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쪽으로는 오늘도 전 구간 밀린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잠원로는 고속터미널에서 3호 가든 사이에서 사고 소식 들립니다. GS 주유소 앞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을 지나 3호 가든 쪽으로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서남 지역 경인로는 부천 쪽으로 오류나들목을 조금 더 간 곳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부근으로 정체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이었죠. 이 블래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죠. 결국 사임을 했어요. 예? 예, 오늘 어쩐지, 새벽에 전격적으로 무리하더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자청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FIFA 회장을 계속 맡는데 이 국제축구계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이 블래터 회장 지난 29일에 치러진 FIFA 회장 선거에서 5선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부패 혐의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이 체포가 됐고요. 예. 또 이 블래터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을 대체할 대회의 창설 또 이 FIFA의 탈퇴 논의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후임 회장은 어떻게 차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 맞대결로 또 어디 왕자 있죠? 예, 요르단 왕자입니다. 예, 그 왕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지 됩니다. 아, 선거 다시 해야 되는군요. 예, 이 블래터 회장이 이른 시일에 이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임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후보자들이 충분히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29일에 말씀하신 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이 알리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유럽 축구 연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 연맹 회장도 회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이승엽 선수 말이에요. 예. 홈런 1개만 추가하면 4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친 홈런까지 합하면 제가 알기로는 6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친 게 400개다 이건데. 예. 어제 그 하나 쳤으면 400개 되는 거죠. 근데 홈런을 못 쳤어요. 안타만 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8년을 뛰었거든요. 이 8년 뛴 세월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계산한 것이 399개니까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거죠. 기록이라 할 수가 있고요. 예. 어제 롯데전이었었는데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는데 홈런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8회 1사 만루에서 우중간 담장을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를 쳤거든요. 예. 담장을 넘기지 못했던 것이 결국 아쉽기도 하고요. 어제 삼성이 롯데 13대 7로 이기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그 잠자리채 갖고 가신 분도 많았을 텐데. 예? 이 구단에서는 좀 안전 문제 때문에 잠자리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몰래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그 참 아까워요. 이거 좀 하여간 이승엽 선수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예. 예. 그리고 NC가 어제 LG에 패하면서 삼성이 다시 선두로 복귀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LG가 어제 이 NC를 7회 강호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어제 LG에는 나성용 선수가 나섰고요. NC에는 나성범 선수가 나섰거든요. 예. 두 명이 모두 형제입니다. 같은 핏줄의 형제인데 이 상대 팀으로 각각 같이 나란히 출전해가지고 이 두 형제가 똑같이 홈런을 터뜨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기아가 두산을 9대1, 넥센이 한화를 8대7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우 김보성 씨요. 이 의리 하는 분이죠, 이분이. 예, 맞습니다. 배우 김보성 씨가 48살의 나이에 격투기 대회 로드 FC에 데뷔를 한다고요? 대단한데요. 이 나이에 다치면 안 되는데. 의리를 외쳐서 의리의 사나이로 유명한 배우 김보성 씨가 이 격투기 대회입니다. 로드 FC에 데뷔를 합니다. 올해 48살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 파이트머니하고 입장 수익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48살이고요. 이 설사 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48살 나이에 FC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빚내서 기부하는 분이에요. 김보성 씨. 참 대단합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이렇게 참 흐뭇한 소식도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4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히스토리 뉴스.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오늘날의 뉴스죠. 자, 오늘도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어디 전 박사님 마스크 안 쓰셨네요? 여기 마스크 쓴 사람 많아요. 예, 많더군요. 네. 저도 이게 애들 위해서 좀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얘기할 거는 메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나타난 전염병,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큰 전염병이 창궐했던 경우가 많았죠. 그 인류의 대적, 큰 적이라고 하면 3대 적이라고 하면 전쟁, 기근, 질병, 역병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역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병이 왜 특히 이제 인간에게만 이런 식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한다고 하거든요. 인간과 가축에게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가축을 기르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특수 바이러스들아 특수 세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이미 선사 시대나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부여에서도 이런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거나 그러면은 왕을 끌어내서 죽였다. 이런 부여라는 게 우리나라 부여 고대 부여 국가 말씀하시는 거죠? 저 지명 부여 말고 충남 부여 말고. 그리고 예컨대 그 유명한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제 처용 설화. 이것도 이제 처용의 아내를 범한 것이 역신이다, 역귀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 조선왕조 실록만 해도 한 200년 차례 역병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몇 년에 한 차례씩 대규모 역병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가 큰 역병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인명 피해를 많이 앗아갔던 역병으로 이제 좀 가까운 시대에 기록이 되는 것이 1895년 콜레라라든가 또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예. 아니 저는 드라마밖에 안 봐서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고 허준 볼 때 허준에도 그 역병이 막 돌 때 그 드라마 옛날에 봤을 때 그 허준이 이렇게 자신의 선생님이지 이순재 씨가 분한 그 역할 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역병을 이렇게 고치러 다니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잠깐 하늘이 내린 벌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염이 된다. 사람에게서 감염이 된다는 개념은 있었어.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환자가 나오면은 가까이 있는 접촉한 사람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아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기전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공기가 탁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한 마을 전체에 이를테면 이제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렇다든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이지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하죠. 지금은 달랐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 역병은 의사의 서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염병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왜 예언자라고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노스트라 이게 사실 불어는 노뜨르 아닙니까? 다무스, 담. 그래서 노트르담 라틴어로 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건데 이게 노뜨르 성스러운 담 여성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대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궁중의회에 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이름을 떨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이 패스트를 잡는데 이게 패스트가 막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쥐나 사람끼리 옮는 병인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불태워라. 처음으로 얘기해서 대단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역병 돌면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때? 일단 좀 현실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든 국가에서든 이제 구질막 또는 연병막이라고 부르는 이제 집단 수용 시설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법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에서 안 돌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가족조차 안 돌보게 됩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나중에 큰일 나네. 지금 자택격리
되신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안달 보면 그러니까 뭐 콜레라 같은 경우 워낙 전염력이 그렇죠. 높은 데다가 통증이 심하고 죽을 때도 험하게 죽는다고 해서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접근 안 하는 병이었어요. 교수님 그 장젤부사라고 얘기하는 장티푸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장티푸스는 굉장히 좀 오래된 역병이고 그거 오래된 거. 콜레라는 19세기 한 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역병이기 때문에 또 고통스럽기가 좀 더했다고 그럽니다. 또 오래된 질병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생겨요, 집단적으로.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콜레라는 새로 유입된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이제 두창처럼 한 번 앓으면 다시 앓지 않는 질병이라면 이제 겁서가 안 내는데 예. 이제 콜레라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내서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가면 이제 되게 뭐 살아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제 그런 정도가 있었고 대개는 이제 그 가족의 보살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앓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위생적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대개 이제 국가적으로는 천인 가뭉살이라고 해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질병이 도는 이유가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이 이제 복수하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 이런 귀신들을 여귀라고 했어요.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정기 제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지방이나 사찰 이런 데서 수륙제라고 해가지고 산천에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넘어갔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제 제사 주체들 담당자들은 목욕 재개를 하곤 했어요.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게 당시 위생 조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질병으로부터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좀 민간 처방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에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게 부여 같은 데서는 역병 돌면은 왕 보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치인들 말이에요. 지금 뭐 워크숍도 가고 이 또 청와대하고 여당은 지금 티격태격하고 예, 이 와중에 참 할 건 다 해요 보면 예, 뭐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 자 옛날 정치인들 역병 돌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르니까 정치인들이라기보다 관리죠 이제. 관리도 그렇고 임금도 예. 그렇습니다.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귀들의 이제 보복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제 역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지역에서만 만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지방에서 재판을 잘못했다든가 부당한 송사가 많았다든가 세금을 좀 과중하게 올렸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관이 탄핵 또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연한다 그러면 몇 개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왕이 뭐 스스로 이제 근신하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근신 모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이미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우울해지는 분위기인데 국가적으로 또 이제 임금 자신이 뭐 궁안의 잔치라든가 공식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단하고 음식의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스스로 이제 근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심하면은 뭐 본인이 또 나가서 직접 제문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은 어쨌든 예를 들면 아까 특정 지방에 많이 어떤 역병이 돌았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현대가 될수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균은 사람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세적 상황이고요. 이 방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근대 국가의 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상조약 말고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것이 1886년에 온역장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규정 같은 거죠. 검역 규정이에요. 그래서 승선한 그 선원 중에서 배에 탄 사람 중에서 환자가 있으면 배를 이제 항구에 대지 못하게 하고 전체 배 안에 있는 승객들 하선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관찰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걸 질병 여부를 판정할 만한 이제 의학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이른바 유럽 기준에서 보자면
이제 유럽인들의 세계 진출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들이 갖고 온 그렇죠. 아주 생소한 질병에 다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희생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뭐 거의 이제 멸절되다시피 원주민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일단 이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역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단이 있든 없든 간에 근대 국가로서의 표지라면 당연히 이제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86년에 원역정정 만들어지고 89년에 1889년쯤 가면은 이제 뭐 저 검역규칙 95년에 검역규칙 만들어지고 1899년쯤 되면 아예 법정 전염병이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 전염병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몰랐으면서도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발진, 티푸스 같은 것들을 6종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법을 만들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과거의 이른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했고 귀신이 노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근대 국가에서는 바로 이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가 국가와 정부 관리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박사님 그 아까 스페인 독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바로 18년 그러니까 직전이죠 3.1운동. 그때 엄청나게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던 시절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1차 대전 이후에 뭐 저 민족 자결주의가 고조되고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통치에 대한 불만도 이제 고조돼 있던 시절이라서 이게 민심을 자극한다고 봤던 때문인지 총독부 기관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으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는 정도는 한 그 독감으로 한 700만 명 정도 감염이 되고 한 15만 명 정도 사망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뭐 잡지들 예컨대 경향 정도 되는 왜냐면 당시 조선동화 같은 이제 한글신문 창간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 소개를 해서 계몽하는 수준이었지. 이거는 이제 환자 수가 뭐 전체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중에 700만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하면 이건 격리나 집단 수용이나 어떤 이제 의료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넘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콜레라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 저는 그게 참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적에는 나병 환자들이 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이 소록도 격리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좀 무지막지한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최선책일까요 그게? 나병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도 사실 전염력은 낮은 병이죠. 전염력은 낮죠. 맞아요. 그게 전염력은 그게 낮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완치돼도 굉장히 흉하고요. 그렇죠.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나병 환자를 낙도로 격리시키자. 조선시대에도.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나병을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천형 중에 천형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격리 시설도 없고 격리를 할 경우에 그들의 생계를 마련해 줄 만한 이제 좀 사회적 복지 재원 비슷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왕에 따라서는 그 병에 걸린 것도 불쌍한데 그 낙도에다가 몰아놓으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민간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적대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저 탈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이제 그 배역 중에 하나가 문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많이 섞여 살았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센 병균이 발견되고 이게 이제 병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격리하자는 요구가 높아졌고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이 격리 시설을 만듭니다. 근데 이건 단지 격리 시설이 아니라 격리 보호 지원 시설이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그걸 선수를 빼앗길 수 없다 해서 소록도에 이제 소록도 자해의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환자들을 강제 이송하는데 그게 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동반이 됐던 거죠. 뭐 거기에서는 이제 나환자 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간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의료진이 아니라 간수들이 파견돼서 감시를 했는데 간수와 이야기를 할 때는 간수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맞춰봐야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부르면 바람이 어디서 부나 알아야 돼.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고 간수랑 얘기하면은 병균이 바람을 따라 간수 쪽으로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건 간수를 이제 죽이려고 드는 짓이다.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굉장히 심한 이제 내부 규율 속에 살아야 했고요. 뭐 그랬었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의료, 의학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과신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감기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이 있습니까? 감기약은 그 예를 들면 콧물 나온다 그러면 콧물을 멈추게 하는 약 플러스 기침 나온다 그러면 섞어주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의료에 대한 과신 18세기 독일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항상 과학의 맹신주의에 빠져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사 속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도 뭐 의학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일부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대는 이제 안 되는 시대라는 게 확연해진 거잖아요. 첫째, 이제 질병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질병을 막을 수는 없으나 통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조심하고 좀 치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20분이 아닙니다.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좀 불안은 하지만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